오늘은 에너지와 엔트로피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역학과 열역학을 이제 동시에 다루는 주제인데, 우선 에너지에 관해서는 이래요. 운동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F는 ma예요. 그러니까 F는 힘은 m 곱하기 가속도는 시간의 2번 미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양변에다가 위치의 시간 미분, 즉 속도를 갖다가 곱합니다. 곱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곱하면은 이제 2분의 1 m 곱하기 x 도트의 제곱 빼기 x 곱하기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F를 적분한 거에 시간 미분, 이걸 다음과 같은 양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 양을 미분을 하면은 이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갖다가 한번 미분을 하면은 그 x 도트의 제곱을 미분하면은 x의 더블 도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x의 제곱을 미분했으니까 여기 2배의 x 도트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m 하고 2분의 1 하면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을 갖다가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놈을 갖다 전체를 갖다가 x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x를 시간으로 미분해서 곱해주면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은 결국 적분을 갖다가 이놈을 갖다가 x로 미분하면 그냥 f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x를 t로 미분하면 x가 도트가 나와서 결국 이놈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놈에다가 이놈과 이놈을 곱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 equal to 0. 이 방정식은 이 방정식과 같다. 그러므로 이것과 이것은 같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제로가 된다는 게 뉴턴 이퀘이션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F가 여기서 속도에 관계된 게 아니라 오직 x만이 함수라고 그러면, 위치만이 함수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1차원에서는 이 양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양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이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뭐예요? 적분상수에 불과한 건데, 이게 그냥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상수가 생기면 이거는 굉장히 유용한 양으로서 이제 대접을 받게 되고, 여기서는 시간 미분에 대해서 일정한 이 양을 에너지라고 불러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E는 1차원에서는 2분의 1 m x 도트 m v 제곱이죠, 그렇죠? 속도의 제곱 더하기 이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마이너스 f의 적분, 이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위치의 함수이고 이놈도 위치의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서 F가 스프링의 경우처럼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위치 x0만큼의 어떤 그 길이가 있는 놈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더 느리거나 조금 더 늘린 양을 x, 요걸 갖다 x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당겨 놓으면은 보온력이 작용하죠. 그 보온력이 작용할 때는 x의 방향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F는 왼쪽 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F는 그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x의 비례를 하고 비례 상수를 k라고 그러면은 F는 마이너스 kx에 대해서 V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V는 여기서 보다시피 마이너스 F는 마이너스 kx니까 이거는 x까지 적분한 건데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2분의 1 k의 x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 스프링에 매달린 어떤 그 하나의 그 질점 m의 운동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 일정한 길이를 갖다가 늘어뜨렸다가 이걸 릴리즈를 시키면 풀어놓으면은 이거는 무슨 운동을 하냐 하면 잘 알고 있듯이 단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진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텐셜을 갖다가 2분의 1 kx 제곱을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 방정식에 의해서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vx가 어떤 일정한 양이 돼요. 그래서 x의 최대 앰플리튜드에서 거기에서의 v의 값을 갖다가 얘를 2라고 그러면 이것이 줄어들면서도 뭐냐면은 여기에 의해서 이놈과 이놈의 합은 일정해요. 그러므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무의 위치 x에 있어서 이 높이는 뭐냐면 v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면 2분의 1 mv 제곱하고 같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위치에서는 거기에서의 이제 포텐셜의 값을 2라고 그러면은 그 값이 다른 게 아니라 왼쪽에 있어서 이 값과 같다고. 왜냐하면은 최대 위치에서는 데피니션상 속도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포텐셜의 모양을 알면은 운동의 모양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양이 0이니까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가 0이니까 정지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게 최대인 것이냐 가장 빠르게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스톱하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 여기 어떤 이 포물선 모양의 그릇이 있고 이 그릇에 어떤 뭐라 그럴까 질점이 있어가지고서 이 그릇을 따라서 미끄러지는 운동을 갖다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포텐셜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이런 걸 갖다 줘도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은 여러분은 에너지가 얼마인가 이거는 뭐냐면 밖에서 주는 어떤 상수예요. 처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얼마만큼 사람이 이걸 갖다가 늘렸다가 릴리즈 하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토탈 에너지에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임의 순간에 있어서의 운동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임의의 위치에서의 운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결국 이 높이가 결국 키네틱 에너지의 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빨리 운동하고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 운동하고 해서 이 모양이 결국 이 그릇의 모양이 질적의 운동을 갖다가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양은 이 뉴턴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운동의 모양을 이제 짐작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이 포텐셜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겠어요. 여기에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조금 까칠까칠한 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마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찰이 있을 때에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운동 법칙이 mx 도트가 아까는 마이너스 kx였는데 마찰이 있으면은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속도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x 도트에 비례하는 텀이 이제 하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 마찰을 갖다가 나타내는 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거쳐서 양변에 x 도트를 곱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적분을 하면 이 좌변은 이 양을 갖다가 이 이퀘이션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2분의 1 mx 도트의 제곱 이걸 갖다 다 플러스 이퀄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kx의 제곱에 이거에 이제 미분이라는 것이 아까하고 똑같이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전체 어떤 양의 미분꼴로 써지지 않는 이 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bx 도트 제곱 이퀄 제로 그대로 뭐냐면 이거는 어떤 양의 미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equal 마이너스 bx 도트 제곱이라는 것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합이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 돼요. 즉 여기에 우리가 아까 역학적 에너지라고 디파인했던 E라고 하는 두 개의 합이 뭐가 돼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항상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양은 별로 쓸모가 없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어떤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정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퀘스천이 어느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유용하냐?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뭐냐면 토탈 힘이었는데 다시 이런 폼으로 쓰죠. equal 마이너스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만 있으면 이게 뭐 xn승도 다 똑같이 좋아요.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속도에 관계되는 이런 텀이 있으면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스페시파이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속도가 없으면 힘의 속도 유전성이 없으면 적어도 1차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처럼 2분의 1, 2는 2분의 1 mx 도트의 제곱 더하기 vx인데,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f 도 dx의 적분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타나는 이 양이 굉장히 중요한 양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힘을 적분한 양이에요. 만약에 힘이 위치에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적분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의 이 거리에 비례한다고요. B 빼기 A를 갖다가 L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F 곱하기 L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F.L 혹은 힘 곱하기 거리 혹은 힘의 길이 적분, 이런 양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게 뭐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아느냐 하면은 이런 것을 일이라고 그래요. 1인데 마이너스 F 곱하기 L이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이게 스프링에 힘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서 어떤 위치까지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스프링의 복원력은 스프링은 힘을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게 F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F의 반대 방향으로 이걸 갖다가 천천히 끌어가지고 어떤 위치까지 갖고 온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스프링이 가하고 있는 힘에 반해서 내가 일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어떤 힘을 받고 있으면, 받고 있는 그 힘에 거역해 가지고서 어떤 위치만큼 옮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걔에 어떤 그 힘을 들여 가지고서 일을 해주면, 그 일이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라는 형태로 이 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포텐셜이냐? 포텐셜이라는 것은 뭡니까? 포텐셜. 영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미래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친구 포텐셜이 있어. 그럼 장래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왜 포텐셜?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면 누군가가 이 개에다가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써서 뭐예요? 이 포텐셜 에너지를 카이네틱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의 포텐셜이 있었는데, 원래가 이 위치까지 이제 릴리즈 시키면은 뭐예요? 이만큼의 포텐셜을 써가지고 요만큼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요만큼을 뭘로 한 거예요? 카이네틱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켰다.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형태의 에너지 혹은 능력이, 이 능력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어도 전체의 합은 일정하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지금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 개념을 확장시켜요.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경우를 생각해보자. 마찰이 있어서, 마찰이 있으면 안 된다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성립해요? 이게
이 마찰이 있으면 보통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뜨거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뭔가 우리가 말하는 열이라는 게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뭔가 뜨거워지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사실은 보존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디론가 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뜨거워진 만큼의 이 에너지를 갖다가 그 뜨거워진 양을 뜨거워지게 하는 양 그걸 갖다가 하나의 에너지로 도입을 하고 그 에너지를 갖다가 더 추가하면 에너지가 보존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한번 개스를 해보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여기에 뭐예요? 어떤 경우는 뭐 여기 마찰이 굉장히 심한 부싯돌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빛도 나오잖아요. 소리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뭔가가 나타날 때마다 해보면은 완전히 열만 더해가지고는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어떤 빛이라든지 소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갖다 계속 더해 나가면 결국 에너지는 다 보존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해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확장시켜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뭐냐면 뉴턴 제2법칙의 따름 정리예요. 이건 법칙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법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어떤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는 증명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어떤 경우를 만나면 그러면 잘 살펴봐라. 우리가 여태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원리 혹은 법칙으로 이걸 갖다 성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더하기 에너지를 갖다가 원래의 순수한 의미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플러스 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리, 빛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갖다 계속 더해가자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왼쪽에 디파인된 새로운 이 소위 말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일과 상통하는 것이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상통하는 것이고 그렇죠? 열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왜 이제 우리가 그게 합리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열과 열이 왜 에너지의 한 형태로 생각될 수가 있을까요? 별로 에너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열로 발전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걸 처음으로 실험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군가요? 줄이에요. 그래서 열의 일당량이란 말을 들어봤죠. 열의 일당량.
그래서 어떤 열의 일당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한 만큼의 열을 일로 변환시킬 때에 그 일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열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해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열의 일당량이 개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열과 일이 그렇죠? 형태는 달라도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열도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순전히 우리가 그냥 역학을 이야기했어요. 이 역학으로부터 우리는 에너지를 갖다가 도입을 했는데 어떤 보존되는 형태로서 도입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항상 보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갖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확장된 에너지 개념은 보존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리고 이제 이 역학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만할 텐데, 고만하기 전에 이게 여러분은 뭔가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아차렸겠지만, 내가 여기서 1차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1차원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분이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깊이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것은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어떤 물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해요. 근데 이 물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태양 근처에 있으면 태양 근처에 있는 어떤 위성에는 태양이 주는 어떤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력에 거역해서 이놈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다 일이 다르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경로라고 하는 건 수만 가지나 있기 때문에 뭐 수천, 수백만 가지 굉장히 다 다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로를 따라 이 뭐랄까 FDX를 갖다가 정의하는, 이렇게 정의를 해봐야 이건 그냥 경로에 따라 너무 디펜던스가 많기 때문에 이 양은 포텐셜은 위치의 함수가 아니라 위치와 경로의 함수예요. 이런 양은 별로 유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유용한 양이냐 하면은 이 경로 디펜던스가 없을 때 유용합니다. 경로 디펜던스가 1차원에서는 경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경로가 따로 있을 수 없죠. 그냥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로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2차원, 3차원에서는 경로 의존성이 있어요. 물론 내가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뭐 이렇게 갈 때에도 뭐 사실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우리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어쨌든 이 경로 의존성이 없을 때에 이 이렇게 디파인된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유용한 양이 돼요. 그래서 이 힘이 이 힘의 적분, 그래서 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로에 무관할 때, 그때의 이 힘은 굉장히 특수한 힘이죠. 그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존장이라고 그래요. 경로에 무관하면
우선 보존장이라고 그러고, 놀랍게도 중력은 보존장이에요. 그 다음에 정전기장도 보존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힘은 보존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런 힘을 또 보존력이라고도 그래요. 보존력. 그래서 이상하게 자연이 굉장히 우리한테 특별한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알기 쉽게 길을 제시하니까요. 굉장히 복잡하게도 자연이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굉장히 쉬운 형태로서, 특별한 형태로서 자연이 워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것은 그 정도에서 줄이려고 그래요. 이 일을 이제 한 사람들이 뭐 주울이니, 헬럼홀튼이, 혹은 마이언이 이런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이제 인발부되어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카르노라는 사람의 공헌이 커요.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뭐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이런 사를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리학의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주제인 엔트로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퍼즐을 갖다가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뉴턴 제2법칙, 다시 뉴턴 제2법칙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F는 ma. F는 ma예요. 이거를 보면은 여기 시간에 대해서 두 번을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t를 거꾸로 돌리면, 마이너스 t로 이제 돌리면,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t가 두 번이 있으니까요. t를 마이너스 t로 바꿔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뉴턴 방정식은 불변이에요. 이 불변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한 개의 파티클을 보면은, 한 개의 입자의 운동을 관찰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떨어지는 운동이 있으면 굉장히 내추럴해 보이죠. 근데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걸 갖다가 영화를 찍어 가지고서 필름을 거꾸로 돌려봐요. 그러면 이것은 저건 위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밑에서 누가 또 올렸네. 그렇지만 너무나도 모든 게 당연하다고요. 하나도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갈 수 있으면 아래에서 위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 공의 낙하 운동이 거꾸로 올라가는 걸 보고 저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역적이라는 거예요. 가역적. 왜 가역적이냐 하면, 모든 미시적 관점에서의 운동은 가역적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운동 방정식 자체가 가역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번 세상이 돌아가는 걸 한번 봐요. 사람이 나서
늙을 수는 있지만 회춘하는 것은 없어요. 회춘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망하는 겁니까? 회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니까 열망하는 겁니다. 접시를 갖다가 깨트리면 접시는 깨질 수는 있지만 깨진 접시가 다시 깨진 접시 깨지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서 거꾸로 돌려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돼. 저거 필름 조직이라는 거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그겁니다. 이게 퍼즐이에요. 퍼즐. 어째서 운동의 기본 법칙은 가역적인데 물리적인 현상은 비가역적이냐? 근데 내가 사실 말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 한 개 물체, 즉 사과 한 개, 입자 한 개, 그렇죠? 한 개 물체의 운동은 가역적이에요. 근데 접시라고 깨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 개의 다체의 결국 물체, 다체, 결국 좀 더 이야기하면 다체 현상은 왜 비가역적이냐? 물체의 운동 방정식은 가역적인데 다체 현상은 왜 비가역적이냐? 이게 결국 어떤 펀더멘털한 퀘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시간에 화살 방향이 있느냐? 왜 시간은 이 얘기하고 시간이 왜 미래로만 흐르느냐? 이 얘기하고는 결국 같은 얘기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는 주위의 공간의 변화를 보고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매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계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뭐예요? 12시 가리키고 있다, 1시로 갔다. 이 공간의 변화를 보고 시간의 흐름을 갖다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공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물체의 정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한쪽 방향으로만 정렬이 되고 다른 방향으로는 정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번 이 얘기하고 시간의 방향하고 시간은 왜 미래로만 흐르는가? 1번하고 2번하고는 똑같은 퀘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고 이거를 갖다가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다 숲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갖다가 가장 많이 이제 증명을 많이 이제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볼츠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증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못했어요. 사실 컨트래딕션이라는 것을 안 거거든요. 뭐냐면 운동 방정식이 가역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시간이 미래로만 흐르는 현상, 다체 현상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현상을 결코 뉴턴 방정식으로부터는 증명할 수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쪽으로만 어떤 거 진행하는 이런 양을 정의를 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증가만 하거나 항상 감소만 하거나 그것이 결국은 시간의 어떤 정량적인 척도는 안 되겠지만 시간의 방향성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그래서 어떤 양이 있어서
시간이 흘러가면 이 양이 항상 증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 있는가? 혹은 어떤 실제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일어나면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도 그 임의에 일어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 양이 증가만 하는 양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양을 이제 찾아내면은 좋겠죠. 그래서 그 양을 증가만 하는 어떤 양에서 물리적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죠. 물리적 임의의 물리적 과정에 있어서 증가만 하는 양이 있을 수 있느냐. 답은 뭐예요? Yes예요. 이 양을 사람들은 두 가지 방면에서 찾았어요. 하나는 열역학적인 컨텍스트에서 이제 찾았는데, 열역학적 컨텍스트에서의 찾은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여기서 이 과정에서 온도가 무엇이냐를 정의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겠어요. 온도는 덥고 찬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겁니다. 이 두 물체가 어떤 온도에 있어요. 온도를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코र्स에서는, 이 수업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뭐랄까요, 잘난 체하는 일이죠. 온도가 뭐냐를 갖다가 정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온도, 하이, 낮은 온도, 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갖다 붙여 놓으면, 그러면은 무언가가 이동을 해요. 에너지가, 열이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열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냐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에너지예요. 그렇죠? 이동하는 이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은 열이라고 그래요. 그게 열의 데피니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가역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열이 흐르는 방향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는 흐르지 않아요.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르지, 로만 흐른다. 또 이걸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 클로지우스예요.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시간의 방향성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 일이지만, 여기서 틀림없이 뭐냐면 항상 한쪽으로만 흐르는 이 현상.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렇지만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포슐레이트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흐른다. 이게 가장 오래된 형태의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얘기는 어떤 양이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증가하는 양이 있는가라고 그랬는데, 그 양을 찾아내는 거하고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양을 아직도 디파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디파인을 한 사람도 역시 클로지우스인데,
네, 역사적으로는 이제 클로지우스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을 갖다가 디파인 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딴 사람, 저 카르노라는 사람의 업적에 힘입어요. 그 카르노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기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이클을 피스톤 운동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기관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느냐면은 어떤 연력학적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순환 과정입니다. 뺑뺑뺑뺑 돌면서 뺑뺑뺑, 이게 어느 평면에서 도는 거냐면 PV 플레인에서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압력이 낮아지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그렇죠? 피스톤이 팽창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바꿔가지고 팽창을 하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순환 과정이라는 거예요. 순환 과정이고, 여기서는 이게 단열 과정이에요. 이건 두 개의 단열 과정이고, 여기서는 뭐냐면 드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채로서 피스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는 피스톤이 압축되고 있는 상태이고, 줄어드는 상태이고, 여기도 줄어드는 상태이지만 여기서는 드문, 여기는 단열이에요. 단열이란 것은 외부로부터 열을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등온 과정이니까 여기도 온도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T로. 그리고 여기는 뭐냐, 여기도 단열이니까 열의 출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 PV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걸 이제 그 피스톤의 운동을 나타낸 게 이 그림이라고 여러분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그러면은 등온 과정에서 이게 피스톤이 팽창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플러그가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가스가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이게 부피가 늘어나면서도 뭐예요? 온도가 유지가 되려면 뭐가 들어야 돼요? 열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열을 갖다가 들어오는 양을 델타 Q라고 하겠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들어온 양을 델타 QH. 낮은 온도에서, 그럼 여기서는 뭐냐 하면 수축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열이 나가요. 델타 QL. 그런데 카르노라는 사람이 증명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많은 열이 들어오고 여기는 비교적 적은 열이 나가고, 그래서 들어온 양하고 나간 양하고의 차이가 뭐가 되느냐면 기관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높은 온도가 있고 여기는 낮은 온도가 있으니까 이 비를 취해 봤더니 이 양하고 같아요. 낮은 온도에서 버려지는 양하고 높은 온도에서 들어오는 양. 이거는 이것보다 크지만 이것도 이것보다 커요. 그래서 두 개의 비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른 온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그리고 이건 굉장히 전부 다 어떤 가역 과정들이에요. 클로지우스가 마침내 이제 엔트로피라는 양을 정의를 했어요. 엔트로피의 열역학적 정의. 열역학적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어떤 한 과정에서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는데 어떤 인무의 프로세스를 해도 좋아요. 하는데 엔트로피 변화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엔트로피, 여기서 엔트로피를 어떤 양을 S1, S2. 한 상태가, 이게 한 상태 1이에요. 다른 상태 2예요. 상태 1에서 2로 가는데, 엔트로피의 변화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양 자체예요. 그래서 dq t를 갖다가 적분한 양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건 이제 하나 예를 보여주겠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주어진 어떤 피지컬한 프로세스가 일어남에 따라서 이 양이 항상 증가만 한다는 사실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항상 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흐른다 이런 사실들하고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만 한다는 사실하고 동치라는 사실은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지만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이건 예예요. 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장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물 1kg만 생각을 해요. 또 물 1kg과 물 1kg을 갖다가 다른 온도로 데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도하고 20도를 갖다가 똑같은 양을 갖다가 준비를 해가지고서 10도, 20도로 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섞어요. 딱 붙여가지고서 붙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같은 온도가 되겠죠? 몇 도가 되게요? 15도.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T1하고 T2로 되었으면 붙이면 얼마가 되게? 그렇죠. 평균값이 돼요. T1 더하기 T2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양을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서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파이널한 온도가 이게 파이널 온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T1이 T2보다 지금 높아요. 그러면은 T1은 줄어들고 T1은 TF보다 크죠. T2는 TF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온도가 상승한 거고 이놈은 온도가 하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냐면 요놈한테는 이 양이 줄어들까 늘어날까? 줄고 요놈은 델타 S가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전에는 이게 정말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몰라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죠. 근데 주어진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온도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 변화와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한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례 상수를 그냥 C라고 두겠어요. 물의 경우에는 이게 물 1kg이니까 숫자로 따져가지고 C는 1이에요. 물 1kg이라고 그랬으니까. 비열도 1이에요. 그러니까 C는 1인데 그냥 C로 두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양을 계산을 하면은 델타 S에 요놈한테 델타 S에 이놈은 물체 1은 이걸 갖다가 파이널, 이니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헷갈릴까봐. 물체 1에 대해서는 요놈에 대해서는 T1부터 TF까지예요. 이놈이 이놈보다 커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음수라고요. 그러니까 T분지 C 곱하기 DT예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로그 C 곱하기 로그 TF 오브 T1이에요. 혹시 적분을 안 배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럴게요.
그렇지만 오늘만 참아요. 왜냐하면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학년 동안 배우는 혹은 뭐 대학교 전 과정 1학년이 아니라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가장 추상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개념도 더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수학이 유용한 거는 내용이 추상적일 때는 수학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같이 해야 뭐예요? 똑같이 해서 T2부터 TF까지겠죠. 이럴 때는 T2가 TF보다 낮으니까 이건 양입니다. 이것은 C 곱하기 로그 TF 나누기 T2예요. 그러면 토탈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토탈 엔트로피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이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이놈과 이놈을 붙였을 때 그렇죠? 프로세스가 일어나 가지고서 뭐가 나온 거예요? 여기 TF라는 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파이널한 여기서부터 이 이니셜한 상태에서 파이널한 상태로 갔을 때에 그때 이 과정에 있어서 엔트로피의 총 변화량인 것은 이놈과 이놈을 더한 양입니다. 델타 S1 더하기 델타 S2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C는 공통이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는 뭐예요? 안에 거를 갖다가 C는 공통이니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TF의 T1, T2분의 TF의 제곱이에요. 이게 제2법칙하고 컨시스턴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건 뭐냐 하면은 이것이 1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이게 과연 양이냐?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이게 TF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평균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배의 C의 스퀘어 루트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TF는 뭐냐 하면은 2분의 T1 더하기 T2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부등식입니다. 뭐예요 이게? 산술 평균과 상가 평균 사이의 관계입니다. 산술 평균이 상가 평균보다는 항상 커요. 같거나 큽니다. 그러니까 T1, T2가 처음에 달랐으면 이건 반드시 이거는 커요. 이게 이놈이 이놈보다 크고 따라서 이놈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의 예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엔트로피에 대한 하나의 이제 맛배기입니다. 그래서 인문의 과정에 대해서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은 증가만 해요. 근데 이것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산물이 일어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일어날 때 항상 증가하는 양은 하나 찾았어요. 근데 이놈의 이건 너무나도 앱스트랙트해서 이 양이 도대체 뭔지 정말 알 도리가 없다고요. 증가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양인지.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을 어떤 물리적인 프로세서를 구체적으로 이제 동원을 해서 혹은 완전히 재해석을 해서 어떤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던 사람이 볼츠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사람은 안 외워도 좋은데 이 사람은 꼭 알아두세요. 볼츠만. 통계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열역학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뭐만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 뭐 어떤 물이 혹은 어떤 물체가 들어있는데 이 물체의 어떤 모종의 평균값 혹은 거시적인 값 이런 값만 취급을 해요. 평균적인 값 그런 것만 취급을 하는데
볼츠만은 이걸 어떻게 재구성하려고 그랬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원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정말로 이제 충실한 물리학자죠.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자연을 갖다가 가장 기본적인 걸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물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도입했던 게 원자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물질의 빌딩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볼츠만이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물질을 갖다가 원자 단위로 다 쪼개가지고 원자, 이 가스, 특히 이제 가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원자의 운동이라는 걸로 파악을 하고 이 원자들의 어떤 역학적인 어떤 그 성질을 써서 뉴턴 역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즉 원자 전체의 평균적인 성질을 갖다가 조사를 함으로써 열역학을 갖다가 재구성하고 엔트로피의 개념을 갖다가 재정립하겠다 하는 이런 이제 그 야심을 가지고서 그걸 실제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볼츠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이제 죽었냐 하면은 자살을 했는데요. 자살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원자의 개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원자라는 이 사람은 1800년대 후반기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았을 때에 원자를 볼 수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마허라는 이제 같은 학교에 있는 물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철학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마하는 이 사람이 이제 논리 실증주의라는 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굉장히 이 사람을 공격했어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어떤 실증적인 어떤 그 대상만을 취급하는 것인데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이런 허구를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물리학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볼츠만은 이제 그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천재였는데 이 멘탈리 굉장히 언스테이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난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지금 이태리, 지금은 이태리 땅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오스트리아의 휴양지 근처에 가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마하라는 사람이 꼭 그렇게 나쁜 영향만 준 건 아닌 게 이제 오히려 아인슈타인,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확립한 데에는 마하의 영향이 또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를 통해서 그랬느냐 하면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었죠. 내가 특수상대성 이론 이야기할 때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가 에테르를 갖다가 배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테르가 전형적인 이 원자하고 똑같은 그 당시로서는 똑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에테르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허구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그 에테르를 갖다 배척함으로써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마하가. 근데 볼츠만의 경우에는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볼츠만이라는 위대한 이제 그 물리학자가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는데 볼츠만이 한 일은 뭐냐면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립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기체면 기체 어떤 물질 이것이 있으면은 이 원자들의 배열 상태를 갖다가 다 한번 따져보자. 응? 그래서 주어진 거시적인 어떤 마크로 변수라고 합니다. 에너지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는 양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마크로적인 어떤 변수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에너지는 얼마고, 볼륨은 얼마고, 온도는 얼마고, 이런 것은 다 거시적인 변수예요. 오케이? 그 거시적인 변수를 다 만족시키면서도
원자들은 한 상태에 이렇게 상태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요 놈이 여기가 있고, 요 놈이 여기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배열을 다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멀티플리시티를 생각해서 오메가를, 이건 뭐냐면은, 이 주어진 거시적인, 그러니까 에너지, 온도, 볼륨, 뭐 이런, 에너지와 온도, 뭐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거시적인 어떤, 그 변수들을 다 만족시키는 배열의 방법수를 다 생각해요. 오케이? 그리고 그 배열의 방법, 이걸 뭐냐면, 주어진 거시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렇지만 뭐냐면, 그 미시적인 방법은 다 다른 거죠. 그렇죠? 미시적으로 다른 배열의 가짓수예요. 응? 가짓수. 이 가짓수를 오메가라고 그러면은, 볼츠만은 뭐냐면 엔트로피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은 로그 오브 오메가 곱하기 어떤 상수예요. 이 상수는 왜 도입했느냐 하면은 주어진 어떤 그 연력학적인 어떤 양하고 이제 크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 비례 상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아까 했던 이 얘기하고는 뭐 완전히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기체역학을 통해서 기체의 운동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써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면 두 개의 양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내가 계산 없이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얘기.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이미 내가 강의를 해서 뭐 기체의 운동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기 바래요. 이게 궁금하면 이제 연력학을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볼츠만이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서 아까 연력학적으로 정의된 것은 뭐냐면은 T분의 dq를 접근한 거. 이것이 델타 S. 이게 연력학적 정의고, 이거는 뭐냐면 엔트로피의 절대량을 디파인한 거고, 이것은 디퍼런스를 정의한 양인데, 이거를 써가지고서 한 상태와 다른 상태의 기체에 있어서의 변화를 갖다가 온도, 예를 들어서 볼륨이 2배가 된다든지 온도가 2배가 된다든지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양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뭐냐? 도대체가 이게 뭐냐? It's never clear. 이거는 적어도 계산하기 뭐 쉽건 어렵건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적어도 이 양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예요? 배열의 방법이에요. 배열의 방법.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잉크가 여기 이제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쭉 확산해가지고서 퍼지기만 하잖아요. 이 퍼지는 경향을 갖다가 퍼지는 경향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뭉쳐있는 경우보다 이렇게 퍼지는 게 배열의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뭐냐면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배열의 가짓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뭉쳐있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퍼져 있는 것이 배열의 방법수가 많다고 말해요.
배열의 방법수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건 확률론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총 가지수분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 그게 이제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배열의 방법수가 많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그만큼 더 프로버블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볼츠만에 와가지고 이게 확률과 관계가 되면서 마침내 이제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의 의미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렇죠? 확률론적인 그렇죠? 의미를 물리학자들은 알아차렸어요. 의미. 무슨 말입니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A 상태에서 B 상태로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진행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B가 A보다는 가지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있을 수 있는 가지수가. 그 말은 곧 확률적으로 더 프로버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확률적으로 더 프로버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자연스러운 해석입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늙는 과정이나 우주의 어떤 진행 상태나 잉크가 퍼지는 것이나 그렇죠? 랜덤한 어떤 그 모든 가지수를 갖다가 다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프로버블한 상태로 좀 더 있을 법한 상태로 진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프로버블한 상태가 좀 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체 현상에 있어서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좀 더 그럴 법한 상태로 간다. 거기에서 이제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법칙만큼이나 어떤 직관적인 의미를 이제 갖게 돼요. 여기에 와서. 그러니까 이 연력학 혹은 이런 거시 세계를 다루는 연력학적인 어떤 그 일을 우리가 다루게 되면은 볼츠만의 업적은 정말 뉴턴의 업적하고 비교할 만큼의 위대한 업적이라고요. 한 상태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세기 한참 들어와가지고 이제 소위 인포메이션 시어리하고 관계돼가지고 샤논이라는 사람이 인포메이션 세오리에틱한 어떤 그 확률의 엔트로피 데피니션을 갖다가 내렸어요. 마이너스 K P 로그 P라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내 생각에는 1시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게 그냥 그 인포메이션 시어레틱한 해석이 있다 하는 정도 알아두고 같은 포뮬라가 깁스라는 사람에 의해서도 제시된 적이 있었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면은 뭐 위키디피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더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는 엔트로피, 에너지와 엔트로피에 대한 가장 어떤 중요한 어스펙트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제 여러분한테 공부할 이제 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내 목적이고, 뭐 한 학기 혹은 뭐 1년 정도 과정을 거쳐야만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거를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